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4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2편이죠. 국가경제의 장기적 측면과 경제 성장 모형입니다.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인데, 과거에는 그 거시경제학 책에서 경제 성장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책 맨 끝에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 공부하다 보면은 못하고 지나갈 때도 꽤 많았는데, 경제 성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맹퀴의 경제학 같은 경우, 원래 맹퀴의 경제학 해갖고 유명해진 건 맹퀴의 거시경제학이 더 유명해졌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거시경제학이 유명해지니까 경제학 책도 쓴 겁니다. 그래서 맹퀴의 거시경제에서 경제 성장을 먼저 제시하고 경기 변동을 뒤로 제시하다 보니까 국내 교과서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두 가지를 갖다 볼 겁니다. 3장에서는 먼저 외생적 경제 성장 이론 볼 것이고, 솔로우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솔로 모형의 한계가, 원래도 그 솔로 모형의 핵심은 그겁니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술 진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술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기술 진보가 외생 변수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건데, 그걸 극복을 하고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원인까지 모형에 포함시켜서 만든 그 새로운 좀 더 발전한 경제성장 모형이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 진보를 갖다 모형 내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생과 내생이라는 말은 뭐 익숙하죠. 앞에서도 우리가 뭐 많이 해왔습니다만, 외생 변수, 내생 변수 해가지고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과관계 모형에서 내생 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반면에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외생과 내생이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장에 나와 있는 외생적 경제 성장 이론 해서 솔로우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수식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책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축약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수식은 가장 핵심적인 수식만 제시하고 있지만 약간은 좀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계 연연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혹시 경제학을 주관식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한국은행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한국은행에 갈 것이다, 아니면 또 뭐 예금보험공사가 할 것이다 해갖고 몇 군데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경제학 시험을 갖다 보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솔로 모형, 거의 단골 모형이다시피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그 수식, 관계식 있죠. 눈여겨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먼저 외생적 경제성장 이론해 가지고 솔로 모형 볼 겁니다. 원래 과거에는 고전학파의 경제성장 이론도 있었고 또 헤롯도마의 성장 이론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도마의 모형이 케인스 경제학이 기초해 가지고 꽤 오랫동안 경제성장 이론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불완전한 이론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이 헤롯과 입리 도마라고 하는 두 분이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 꽤 오랫동안 써온 건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 됐는데 10여 년 전쯤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발표했던 그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틀렸다고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솔로 모형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최근에 나오는 내생적 성장 이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그걸 또 볼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각 모형에서 장기 성장 균형 또는 균제 상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균제라는 약간 또 생소한 용어죠. 영어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 균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균제 상태라고도 하고 또 장기 성장 경로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자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과 일치하는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 경제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은 이제 과거에 니콜라스 칼도란 학자가 그 선진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다 추출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제시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자 경제 성장 이론이 제대로 된 이론이라면
그 정형화된 사실,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실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거니까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경제 성장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된 사실과 일치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또 고령화, 소득 불평등과 같은 이런 요인들이 장기적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4장에서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공부한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장기적 경제 성장에서 그 정형화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니콜라스 칼도가 제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 영국이라든가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분석을 한 겁니다. 가지고 실제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 이걸 추출한 거예요. 가지고 이걸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정형화된 영어로다가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고 그래요. 가지고 제시한 게 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경제 성장 모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형화된 사실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사실 핵심은 1번, 2번, 3번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는 후진국이었던 국가들, 한국 같은 나라들이죠.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선진국 우리보다 위에 있던 나라들도 다 따라잡고 그랬죠. 이런 걸 흔히 수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수렴성도 중요한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내용 몇 개 보겠습니다. 정형화된 사실 첫 번째는 1인당 소득. 당연히 경제 성장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은 증가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본량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죠. 경제 성장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은 물론이고 1인당 자본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생산성 자체가 아니라 증가율.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준이라는 것하고 수준하고 그다음에 이걸 따져야 돼요. 가지고 생산성 증가율도 감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수학체감의 법칙 나왔잖아요. 수학체감의 법칙이 고전학파 경제학자 이래 지적돼 왔는데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니까 해명을 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1인당 소득과 또 투자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논리상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양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부유한 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가 그만큼 더 1인당 소득이 높다는 거죠. 부유한 나라가 많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득과 인구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 1인당 소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 1인당 소득은 감소하겠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스타일라이즈드 팩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관심이 된 국가 간의 수렴성의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기간을 좀 구분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에서 엄밀하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77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본격화된 게 1800년대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시작된 게 이제 180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00년에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1950년까지 기간을 갖다 나눕니다. 이랬을 때 국가별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국가별 차이예요. 국가별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졌다. 근데 그 커진 이유는 뭐냐? 특히 선진국의 빠른 성장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유럽,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하고 나머지 국가들 간의 격차가 크게 커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꾸준히 격차가 커졌다는 거.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고 그 수렴성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이후인데 60년대 이후에는 1인당 실질소득과 경제 성장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나와요. 상관관계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가난한 국가하고 푸어 컨트리스입니다. 푸어 컨트리스하고 부유한 국가들
리치 컨트리스 사이에 소득 수준이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몇 나라가 다른 게 있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남미 몇몇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가 소득 격차를 줄여온 겁니다. 그 동아시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흔히 아시아 네 나라 얘기하잖아요. 코리아하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홍콩, 타이완 얘기합니다. 뭐 여기 중국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건 뭐 1979년 이후에 나왔던 연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닉스라고 해가지고 신흥공업국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뭐 다 그 당시 홍콩하고 대만이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미의 몇몇 국가들인데 뭐 남미의 몇몇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한물 같죠 지금. 그래서 원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메르코수르라고 해서 묶인 나라들인데 몇몇 국가들은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여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격차가 벌어졌죠. 그 잘 나가던 국가들이 추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국가 간 생산성 증가율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이제 수렴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해명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도가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라이즈드 팩트, 그걸 이론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경제성장의 수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3장에 나오는 외생적 성장이론 공부하시겠습니다. 외생적 경제성장이론 해가지고 소로우 모형입니다. 소로우 모형에서 이제 중요한 결론은 기술 진보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 그 기술 진보와 장기적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의 수렴성을 또 간략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3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챕터입니다. 뭐 지금은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도 뒷부분에 붙어 있던 걸 갖다가 맨 앞으로 뺀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제 성장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성장해야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또 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경제 성장에 관한 이론들 제일 먼저 소로우 모형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로우 모형 공부하십니다. 로버트 소로우. 여러분들은 로버트 소로우 본 적이 있어요. 얼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커맨딩 하이츠에 나옵니다. 얼굴 길쭉한 양반, 그 시카고 대학, MIT 대학의 소로우 교수 나오는데 인터뷰한 게 나와요. 그래서 소로우 모형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소로우 모형에서 흔히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도 하고 장기 성장 균형이라고도 하고요. 또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또 균형 성장 경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세 가지는 장기 성장 균형, 균제 상태, 균형 성장 경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거 이걸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소로우 모형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수렴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로우 모형은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로우 모형의 문제점은 뭐냐고 했는데 한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소로우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데 문제는 기술 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는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제일 중요한 건 알았는데 그걸 외생 변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기술 변수를 갖다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로 취급한다는 거,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소로우 모형을 뭐라고 불러요? 외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로우 소개도 나왔습니다. 참 얼굴 길지요. MIT 대학의 명예 교수고 특히 그 거시적 생산함수 경제 성장론에 대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아주 크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로버트 소로우. 이문세보다 얼굴이 좀 더 길죠. 그래서 커맨딩 하이츠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옵니다. 먼저 그 소로우 모형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전파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고전학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전학파는 가격기구의 완전 신축성을 강조하잖아요. 가격의 완전 신축성. 이게 고전학파의 가장 중요한 전제죠.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소로우 모형을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케인스 학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물론.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인데 이건 뭐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일반적이죠.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가능하죠.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는 가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가정입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도 경제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생산함수가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로우 모형에서는 장기적 경제 성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생산 요소 가격, 임금과 이자율이에요. 임금과 이자율.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에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신고전학파의 전제가 되는 거죠. 신축적 조정에 따라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원래 고전학파 경제학도 그렇잖아요. 가격기구만 신축적으로 조정되면 항상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뭐예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고용과 함께 장기 성장 균형, 균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균제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 장기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게 전제가 뭐예요?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이유가 생산 요소 가격에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중시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 가격의 신축적 조정. 그러나서 이제 완전 경제, 완전 고용, 그리고 장기 성장 균형, 즉 균제 상태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소로우 모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형이 나오는데 너무 모형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형은 전개를 위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갖고 쓰는 거죠. 모형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먼저 소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입니다. 무한 기간을 사는 소비자.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기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장기라고 할 때는 최하 10년 이상, 20, 30년 이상 그렇게 돼요. 반면에 경제 성장, 거시경제학에서 단기라고 할 때는 경기 변동이죠. 단기 경기 변동. 짧아야 그것도 4, 5년이에요. 짧아야 4, 5년. 그 한국의 경기 변동도 봤었잖아요. 평균 주기가 얼마였죠? 49개월이었죠. 그게 단기입니다. 반면에 장기라고 하는 기간이니까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한기간을 사는 소비자들을 가정합니다. 물론 이제 무한기간, 무한히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렇다면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유한기간을 사는 소비자들의 연속 세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세대까지 다 연속 세대를 갖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기간을 사는 소비자들 가정, 또는 유한기간을 사는 소비자들의 연속 세대를 가정합니다. 기간 간 인구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구 증가를 갖다가 LT 플러스 1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 변수가 들어갑니다. 시간 변수가 들어갈 때는 뭐예요? 근데 여기 LT처럼 표시하게 되면 지금기예요. T기. 현재. 반면에 T 플러스 1 하면은 뭐예요? 다음기. T 플러스 2 하게 되면 그 다음기. 아시죠 이거는? 특히 뭐 글로벌 금융학과야. 자, 금융에서 그 시간 변수가 들어가는 거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알 겁니다. 근데 시간 변수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T하고 T 플러스 1 들어갔을 뿐인데 왠지 모형이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그냥 복잡한 것처럼 겁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T는 시간 변수다 하는 건데, 그러면 자, T 플러스 1기의 인구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T기 인구에다가 인구 성장률만큼을 갖다 곱한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n만큼.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인구 성장률입니다. 스몰 n은 인구 성장률 나타내요. 자,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비자는 여가로부터는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도 가정이에요. 여가로부터는 아무런 효용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효용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는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실질 임금에 관계없이 모두 여가 즐기지 않아요. 왜? 여가로부터 아무런 효용도 얻지 못하는데 여가를 왜 즐기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을 실질 임금에 관계없이 모두 노동으로 공급한다는 가정입니다. 모두 노동으로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 증가는 곧 뭐예요? 노동의 증가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한 것만큼 노동력이 증가한 것이다. L이 증가한 겁니다. L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가정을 확인하시고요. 역시 기본 가정인데 소비자들은 소비와 저축 간의 선택을 하죠. 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그 소득 중에 얼마나 소비할 것이고 얼마나 저축할까 하는 거, 이거는 뭐 경제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T기의 총소득을 YT라고 한다면 YT의 일정 비율만큼을 저축한다. 자, 저축률이 S만큼이에요. 스몰 S. YT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저축한다고 하면 여기서 S가 스몰 S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저축 성향 얘기하는 것이죠. YT분의 ST. YT분의 ST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S 비율만큼 저축한다. S라고 하는 게 바로 평균 저축 성향입니다. 그럼 나머지 1-S 비율만큼 뭐 하는 거? 이거 소비하는 거죠. 1-S. 이건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평균 소비 성향과 평균 저축 성향 더하면 1입니다. 그래서 S가 평균 저축 성향이라면 1-S는 뭐예요? 평균 소비 성향이죠. 나머지 1-S 비율만큼은 소비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비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T기의 소비 함수는 자, T기의 총소득의 함수예요. 자, T기의 총소득의 함수. T기의 총소득 YT고 여기에서 자, CT만큼을 이제 소비하는 거죠. 소비 함수는 자, T기의 소비 함수는 1-S YT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S는 평균 저축 성향이니까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과 평균 저축 성향을 더하면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소비 함수 나왔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자, C sub T는 1-S YT다 하는 겁니다. 소비 함수. 자, 총소득 YT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총소득 YT는 어떻게 하느냐? 총소득 YT는 소비자들이 자,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 공급자죠. 노동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뭐예요? 소비자들 중에 일부는 자본을 제공하죠. 지금 여기서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게 노동과 자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노동 공급자로서 받는 소득은 임금 소득이 있을 것이고 자본가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 소득이 있겠죠. 자본가로 참여하는 경우. 그래서 자, 총소득은 임금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로 구성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형은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모형이 복잡해지고 뭐 하나가 더 추가되고 하면 그래프도 그릴 수 없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갖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항상 두 가지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자, 소득도 마찬가지로 임금 소득하고 배당 소득 두 가지 합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의 총 소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소득, 소비자가 얻는 소득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기업들로부터. 임금 소득도 기업에서 나온 것이고 배당 소득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업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총 소득은 기업들의 총 생산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복잡한 식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기본 가정입니다.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 자, 기업들은 생산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생산하려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자본과 노동을 투입합니다. T기의 자본량 KT, T기의 노동량 LT만큼을 투입해가지고 자, 총 생산함수가 그려지겠죠. 생산함수는 경제학 공부할 때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총 생산함수에 따라 총 산출 YT를 생산합니다. 함수입니다. 펑션이에요. 그냥 펑션. 그래서 펑션 KT, LT인데 이 앞에 G가 붙어 있습니다. G가 붙어 있죠. 이 G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기술을 나타냅니다. G. 뒤에 가면 또 이것의 중요성을 볼 겁니다. GT 곱하고 펑션 KT, LT. 뭐 많이 봤던 거죠. 생산함수입니다. 근데 나라 경제 전체의 총 생산함수다 하는 거죠.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여기서도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입니다. 이걸 가정해야 돼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간단하게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뭐라고 하는 거죠? CRS라는 약자 쓰죠. Constant. 자, Constant Returns to Scal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미시경제나 아니면 경제학할 때 공부하셨던 겁니다. 규모의 경제. 배웠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바로 규모 수익 증가예요. 근데 이거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는 게 뭐죠? 노동과 자본을 모두 2배를 증가시켰다. 노동과 자본을 모두 2배를 증가시켰더니 생산량도 딱 2배가 증가한 거예요. 이럴 때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함수를 간단한 형태로 해가지고 1인당 함수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을 가정합니다. 규모 수익 불변이다. 규모 수익 불변. 그리고 한계 생산은 당연히 체감해야죠.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내생적 성장 모형 보시게 되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모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뭐예요? 한계 생산 체감하죠. 자, 지금 우리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1인당 생산함수를 도출합니다. 1인당 생산함수니까 뭐로 나눠야 돼요? 인구로 나눠야죠. 인구로 나눠가지고 1인당 생산함수를 도출합니다. 자, 규모 수익 불변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1인당 생산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T 나누기 뭐예요? YT 나누기 LT 나누기 LT.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KT 나누기 뭐예요? LT. 또 마찬가지로 LT 나누기 뭐예요? LT. 이렇게 하죠. 그러면 LT분의 LT는 뭐예요? 1이죠. 1이니까 뭐 상수 아니에요. 가로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뺍니다. 빼고 자, YT 나누기 LT 한 게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YT 나누기 LT 한 게 1인당 산출량이에요. 1인당 산출량은 스몰 yt로 표시합니다. 스몰 yt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LT분의 LT는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없고 LT분의 KT가 있잖아요. LT분의 KT 이게 뭐죠? 1인당 자본량입니다. 1인당 자본량 해가지고 요거는 스몰 KT로 표시하는 거예요. 1인당 자본량. 이걸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자본 집약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뭐 지금도 쓰는 말이죠. 자본 집약도. 근데 경제 성장 모형에서는 그냥 이걸 1인당 자본량이라고 해서 스몰 KT로 표시합니다. 그럼 식으로 만듭니다. 다시 한번. 자, 스몰 YT는 이건 기술이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GT는 그대로 있고요. 자, 1인당 함수기 때문에 대문자 펑션 안 쓰고 소문자 펑션 쓴 겁니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스몰 KT가 들어가죠. 1인당 자본량. 여기서 1차 미분한 값이에요. 1차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 1차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죠? 1차 미분한 값이 뭐예요? 한계 생산입니다. 자, 생산함수를 1차 미분하면 한계 생산이에요. 한계 생산 0보다 크다. 한계 생산은 0보다 큽니다. 또 한 번 미분했습니다. 2차 미분했습니다. 2차 미분한 값이 0보다 작다. 어떤 의미?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그냥 뭐 특별한 언급 없이 쓰는 얘기니까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 경제학 기초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제시만 하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펑션 프라임. 자, 펑션 프라임은 뭐다? 1차 미분값이고 1차 미분값이 뭐다? 토탈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널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 프라임은 한계 생산입니다. 0보다 크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미분한다. 2차 미분. 자, 펑션 더블 프라임. 펑션 더블 프라임은 뭐예요? 0보다 작다. 이 말은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생산함수로 변환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아주 계속 중요하게 나올 내용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인당 생산함수는 자, small yt equal gt 곱하기 자, small function small kt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 총 자본량의 축적 과정을 따지셔야 돼요. 총 자본량의 축적 과정인데 자,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자본량의 축적 과정에서는 자, t 플러스 1기의 자본입니다. t 플러스 1기의 자본량인데 이거는 일단
자, T기의 자본량이 있었지만 T기의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자본을 활용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가가 되죠. 감가가 됩니다. 영어로 depreciation 해가지고 감가상각이라고 해놨습니다. depreciation. 공장이나 기계설비 같은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뭐예요? 계속 돌리게 되면 마모가 되는 거죠. 기계도 마모가 되고 설비도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돼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매년 떨어지잖아요. 이걸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본량이 없어지는 거니까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가 자본 단위당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면 이걸 빼야 되는 거죠. 1-T입니다.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래서 1 빼기 D 곱하기 T기의 KT에다가 IT는 뭐예요? T기의 총투자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 투자는 플로우입니다. 투자는 플로우지만 투자가 증가하면 뭐예요? 그만큼 자본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본은 스탁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본은 스탁이고 투자는 플로우다. 그렇지만 이제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 스탁이 되는 것이죠. 요것도 식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T 플러스 1기의 자본량 KT는 1-T 곱하기 KT 더하기 뭐? I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가서 초기 자본량을 나타낼 때는 초기 자본량은 K0로 표시합니다. 초기 자본량.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장기 성장 균형해 가지고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만들어야 돼요. 균제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장기 성장 균형. 경제가 성장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서 균형 성장 경로라고도 그랬었죠, 제가. 장기 성장 균형 또는 균제 상태 또는 균형 성장 경로. 그래서 이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총 생산함수입니다. 1인당 생산함수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총 생산함수예요. 자, GT 펑션 KT LT에다가 자, 소비함수 도출했었죠. 소비함수 CT는 1-S 곱하기 YT 도출했었죠. 자본 축적 과정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KT 플러스 1. 이거를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은 뭐죠? YT 이퀄 CT 플러스 IT죠. YT는 C 더하기 I다.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균형 조건식이죠. Y는 C 더하기 I. 여기서 이제 시간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요. IT는 어떻게 대입하면 될까요? IT는 여기 I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I가 붙어 있으니까 IT는 요거 빼기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IT를 만들어 갖고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제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균형 자본량의 기간 간 축적 과정입니다. 요 KT 플러스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균제 상태의 조건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균형 자본량의 기간 간 축적 과정을 자 KT 플러스 1로 중심으로 해서 정리합니다. KT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 일단 YT 이퀄 CT 더하기 IT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IT는 얼마예요? IT는 YT 빼기 CT 아니에요. YT 빼기 CT고 그 다음에 IT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 또 같이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균형 자본량의 기간 간 축적 과정을 정리하면 S 곱하기 자, GT 펑션 KTLT가 나오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YT 아니에요. 요게 바로 YT. 갖고 이제 표시한 겁니다. YT 중에서 저축 아니에요. 저축률 얘기하는 겁니다. 저축률 즉 평균 저축 성향 곱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1-T 곱하기 KT입니다. 자본은 이걸 전기의 자본은 요만큼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의 자본은 요만큼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줍니다. 이걸 다시 또 정리해줍니다. 이걸 정리해주는데 어떻게 정리해주느냐. 요거 상쇄된다는 거 아시죠? 식을 좀 변형시키는 겁니다. LT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KT 플러스 1 나누기 LT인데 이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LT 플러스 1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가지고 이거 똑같은데 이것도 LT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 1인당 자본량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1인당 자본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1-T 해가지고 LT분의 KT. 그리고부터 LT분의 KT 뭐예요? 스몰 KT죠. 요거는 스몰 KT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다음에
자, 지금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KT 플러스 1 나누기 LT 해갖고 요거 통해서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해 줘 가지고 자, KT 플러스 1입니다. KT 플러스 1기의 1인당 균형 자본량이죠. 가지고 여기서 구해진 값 나누기 1 더하기 n, 1 플러스 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n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게 GKT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입니다. 이것도 함수 형태가 달라졌잖아요. 함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앞에다가 펑션이 아니라 f 다음에 다른 함수니까 g라고 쓴 겁니다. 자, KT는 뭐예요? T기의 1인당 자본량이죠. 그래서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 해가지고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량은 T기의 1인당 자본량의 함수다 해가지고 항등식 해놨잖아요. 여기 지금 항등식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자,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겁니다. GKT로 표시하겠다 이거죠. 자,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과정입니다. GKT.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이 KT입니다. T기의 1인당 자본량이죠. 1인당 자본량.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K0는 뭐예요? 초기의 자본량이에요. 초기의 1인당 자본량. 그래서 초기의 1인당 자본량이 K1, K2, K1, K2 증가해 나가는 거예요. 증가해 나가면서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GKT입니다. GKT.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진 이유가 뭐예요? 원점에 대해 오목한 이유가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 해가지고 저 초기 자본량은 K0였지만 자 K0였지만 요만큼의 이제 초과분이 있어가지고 증가하고 자 증가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초과분이 있어갖고 또 증가하고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일로 가겠죠. 이 점으로 갑니다. 이 점에서는 자 지금 여기가 얼마요? 자 K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량이고 이건 T기의 1인당 자본량인데 여기서도 K스타 가 나오죠. 요 점이에요. 이 점. 45도선하고 교차하는 점이죠. 그래서 자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 이거 축적 과정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과정 해가지고 G 스몰 KT 해가지고 KT 스몰 KT1 평면에서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는데 오목한 형태를 갖는 거죠. 오목한 형태를 갖는데 오목하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성질을 갖는 자, 생산함수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기술 수준이 자 GT인데 여기 기술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GT 이퀄 G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장 기술은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장기적으로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은 자, 일정한 수준이죠. 어디예요? K스타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결국 K스타로 수렴한다. 여기도 K스타, 여기도 K스타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책에는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참고해 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못 담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균제 상태 정의가 나옵니다. 일단 총 요소 생산성이 GT 이퀄 G로 일정하게 주어졌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 이게 뭐예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뭐였죠? Total Factor Productivity 해가지고 TFP 뭐였어요 이게? 기술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바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 장기 성장 균형 또는 균제 상태 또는 균형 성장 경로 이게 뭐냐? 자 균제 상태라는 게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균제 상태. 그럼 균제 상태가 뭐냐? 균제 상태는 1인당 산출량과 자본량과 또 1인당 자본량 소비 등이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산출량과 자본량 소비 등이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 이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소득이나 t기의 1인당 소득이나 일정해요. y로 일정하다. 또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이나 t기의 1인당 자본이나 k만큼으로 일정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기의 소비 또 t기의 소비하고 그냥 소비가 일정해요.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입니다. 스테디에 스테디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 이거를 균제 상태 또는 장기 성장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성장 경로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자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방정식 나왔던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 KT 플러스 1 KT K 똑같죠? GT도 G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K하고 G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변수 없어졌습니다. 시간 변수 없애고 그냥 K, 스몰 K 그리고 G를 대입한 거예요. 이걸 대입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S 좀 전에 봤던 거죠. G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생산함수니까 F 스몰 FK예요. FK를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N은 인구 증가율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1 플러스 N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N은 인구 증가율, D는 감가율,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1인당 인구 증가율 그리고 감가상각률 곱하기 1인당 자본량이 같다는 겁니다. 요 식이 가장 핵심되는 식이에요. 이게 솔로모에서 가장 핵심되는 관계식이 요겁니다. SG 펑션 K 1인당 자본량입니다. 또 N 더하기 D 곱하기 뭐예요? 자, K. 그래서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인구 증가율하고 감가상각률만큼 1인당 자본량은 줄어드는 거죠. 감가상각되니까 자본량은 줄어들 것이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1인당 자본량이 인구 증가율 때문에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1인당 자본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자가 있죠. 1인당 자본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당연히 뭐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는 플로우지만 투자가 이루어진 것만큼 축적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1인당 자본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 축적량이 얼마예요? 요구되는 자본 축적량이 이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본 축적량. 왜냐면 이만큼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드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를 더한 것만큼 N하고 D를 더한 것만큼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이걸 유지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만큼 자본이 실제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N 더하기 D 곱하기 K만큼 자본이 실제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되는 자본 축적량은 오른쪽이고 요만큼이고 그럼 이게 이만큼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뭐예요? 이만큼 자본이 실제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균제 상태가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균제 상태의 조건입니다. 자, 스몰 sg 펑션 스몰 k 이퀄 n 더하기 d 곱하기 스몰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균제 상태의 조건이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을 갖다 우리가 K스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K스타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자, KT 이퀄 KT 플러스 1 이퀄 뭐예요? 그냥 K였죠. K. 여기서 지금 축이 달라요. 이건 가로축은 KT입니다. KT고 세로축이 다음기 KT 플러스 1이에요. 당연히 T기의 1인당 자본량과 T기의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량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같은 거죠. 두 개가 같은 거죠. 45도선입니다. 45도선. 가지고 앞에서 봤던 자 GKT예요. 이게 뭐죠?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로 구부러진 거 봤었죠.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점에서
1인당 자본량, 이게 바로 K스타입니다. 이게 바로 K스타. 이게 45도선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얼마일까요? 여기서도 K스타겠죠, 당연히. 그쵸. 요 점에서도 K스타가 나옵니다. 요 점도 K스타, 이것도 K스타. 자, 이건 이제 세로축을 다르게 합니다. 자, 세로축을 다르게 해가지고 뭘 표시했죠? 여기다가는 SGFK. 그 다음에 N 더하기 DK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5도선 그렸는데, 자, 45도선이 뭐예요? N 더하기 DK가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뭐예요? SGFK. 이 두 개가 같을 때 균제 상태라고 그랬죠. 두 개가 같을 때 균제 상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생산함수 아니에요.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이 체감하고,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당연히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두 개가 교차하는 곳에서 K스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K스타입니다. 그럼 만약에 1인당 자본량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보다 적어요. 지금 균제 상태는 이 상태인데 이게 적어요. 적어가지고 현재 K스타 마이너스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를 수렴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자, 지금 K스타 바라고 했지만 마이너스입니다. K스타 마이너스에서는 지금 자, KT 플러스 1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GKT가 더 크죠.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과정에서 이거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량인데 이게 이제 GKT가 바로 1인당 균형 자본량이죠. 자본량의 축적 과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요구되는 자본량보다 실제 투자량이 더 큰 경우예요. 요구되는 자본량은 요 높이인데, 요 높이가 요구되는 자본량인데 실제 투자량은 이만큼이죠. 이걸 어떻게 돼요? 균형으로 수렴해 갑니다. 이럴 때도. 이걸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 본다면 SGFK, NDK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지금 자, K스타 마이너스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만큼은 요구 자본량. 반면에 실제 투자량은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가격의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균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화살표가 옮겨가는 거로 표시해 놨네요. 그래서 자,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해가지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반대의 경우입니다. K스타 플러스인 경우에요. K스타 플러스 해가지고 뭐요? 자, K스타보다 더 많아요, 이게. 자,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보다 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실제 투자량은 이만큼인데 요구되는 자본량은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SGFK보다 N 더하기 DK가 더 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신축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는 거죠.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해가지고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1인당 자본량의 감소 과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신고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고전파의 중요한 특징이 균형을 벗어나도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원래 고전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가격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인당 자본량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 K스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자,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얼마예요? 0이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래요. 소득은 증가하지만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0이다. 경제 성장률은 0이다. 근데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서 봤던 정형화된 사실 중에 1인당 소득과 1인당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그랬죠. 정형화된 사실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았죠. 저축률도 변화하지 않았고 S. 저축률 또는 평균 저축 성향입니다. 인구 증가율도 변화하지 않았죠. 감가상각률도 D로 변화하지 않았죠. 기술 수준 G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본량 K0도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 거로 봤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면 이게 다 외생변수 아닙니까? 지금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 것으로 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현재 모형에서는 뭐예요? 외생변수란 말이에요. 주어진 외생변수다. 모형 밖에서 주어진 거죠. 근데 외생변수가 변화할 때는 균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죠. 외생변수가 변화할 때는 어떻게 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외생변수가 변화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지금 45도 되는 45도 n 더하기 d 곱하기 스몰 k가 있었고 그 다음에 SGFK가 있었죠. 오목한 그 두 가지 곡선이 있는데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가? 지금 주어진 이 값들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다. 최초의 균형점은 요점인데 최초의 점은 요점입니다. 요점인 상태. 이것도 균형 상태. 근데 그림은 계속 두 개가 나옵니다. 가로축에 K스타하고 세로축에다가 T 플러스 1 한 거하고 KT하고 T 플러스 1. 요거는 KT인데 뭐예요? 이게 바로 두 개죠. SGFK N 더하기 D 곱하기 K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형은 계속 나와 이제. 근데 이 상태에서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다. 인구 증가율 N은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N 더하기 D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N1 더하기 D예요. 근데 인구 증가율이 상승해가지고 N2가 됐단 말이에요. N2가 되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N2 더하기 T 곱하기 K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앞에 개수가 더 가파르게 되는 거죠. 커지니까. K 앞에 붙은 개수가 커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2를 갖다 붙이니까 가파르게 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N1 인구 증가율 N1이었는데 N2로 증가했다. 어떻게 될까요? 하방 이동합니다. 이게. 하방 이동하고 여기서는 N 더하기 D가 상방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는 이렇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균형이 옮겨갔죠. 균형이 옮겨갔습니다. 지금 자 K-1에서 K-2로 옮겨갔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뭐뭐는 감소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K-2가 1에서 K-1에서 K-2로 옮겨간 겁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다.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다. 그럼 당연히 1인당 자본량 감소할 것이고 1인당 산출량도 감소할 것이고 1인당 인이 커졌으니까 1인인데 인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균제 상태, 그 새로운 균제 상태가 바로 요점과 요점이죠.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의 성장률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총 자본량과 총 산출량은 당연히 N2의 비율로 증가하겠죠. 총이니까요. 총입니다. 1인당이 아니라 총이에요. 총 자본량과 총 산출량은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죠. 1인당은 줄어들지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토탈은 증가하는 겁니다. 총 자본량과 총 산출량은 N2의 비율로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정형화된 사실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정형화된 사실과 비교하기 위해서 1인당 소득과 인구 증가율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설명이 되나요?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칼도의 경제성장에서의 정형화된 사실 중에 하나, 이제 일치합니다. 일치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인구가 감소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알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속적 경제성장은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축률의 증가입니다. 자, 저축률은 뭐죠? S입니다. S가 어디 붙어 있죠? S 여기 붙어 있죠. 그리고 요 안에도 이제 자, G, KT인데 저축률이 S1일 때 KT예요. 저축률이 S1일 때 KT. 그래서 자, 최초의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축률이 S2로 상승한 거예요. S2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률이 상승하면 이거 상방이동하겠죠? 당연히 상방이동합니다. 상방이동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GKT도 상방이동하죠.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자 K스타 2로 옮겨옵니다. K스타 2로 옮겨왔죠. 여기도 옮겨왔죠.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당연히. 1인당 자본량 증가했다.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 당연히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1인당 산출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 1인당 산출량 증가합니다. 저축률의 증가는 1인당 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역시 자, 정형화된 사실과 맞춰보는 것입니다. 자, 1인당 소득과 저축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정형화된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일치하죠. 그래서 1인당 소득과 저축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경제성장의 정형화된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축률이 증가하는 경우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못한다. 이 저축률이 증가했는데 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나지 못하느냐? 이거 왜 그러냐? 이럴 때 장기적으로 수준 효과만 있고 성장 효과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성장론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수준 효과는 있고 성장 효과는 없다. 수준은 높아지지만 뭐예요? 수준은 높아지지만 성장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성장률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장기적으로 수준 효과만 있고 성장 효과는 없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 거시경제학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말입니다. 서로우의 논문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장기적으로 수준 효과만 있고 성장 효과는 없다. 이 말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책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도달하게 돼요. 자,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평생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평생 소비예요. 평생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 또는 후생 수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인당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득에서 저축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 1인당 소비인데 자, 소비해가지고 이것도 자, 스몰 C 프라임이에요. C 스타. 자, 스몰 C 스타고 요거는 자, G 곱하기 F K 스타입니다. 균제 상태예요, 지금. 균제 상태에서. 자, 균제 상태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은 K 스타입니다. 그래서 자, C 스타 이퀄 GF K 스타 빼기 N 더하기 T K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요 식 나온 것도 책에서 한번 좀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자, C 스타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이 자, K 스타인데 요거는 뒤에다 GR을 갖다 붙입니다. 골든 룰이에요. 골든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오브 캐피탈.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해가지고 K 스타 아래다가 GR 골드 룰의 약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자, 황금률 자본량 수준에서 요 두 개를 같게 만드는 저축 성향이 있습니다. 그 저축 성향을 황금률 저축 성향이라고 합니다. 또 SGR 황금률 저축 성향. 그래서 황금률 자본량과 황금률 저축 성향 그 두 가지 개념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본다면 황금률 자본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자,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자,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뭐였죠? n 더하기 d와 같습니다. 기울기는 n 더하기 d와 같다. 왜냐면 n 더하기 d K스타니까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생산함수의 기울기 나왔는데 요거지만 기울기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1인당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이고 황금률 저축 성향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 황금률 자본량이 이루어질 때 요때 요 생산함수인데 요 상태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기울기하고 똑같아요. 접선의 기울기 그리니까 n 더하기 d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자본량 또 연결돼 가지고 저축 성향이 다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n 더하기 d와 같다. n 더하기 d가 뭐예요? 생산함수를 갖다가 미분한 값 아니에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또 그냥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생산함수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야 돼. 일단 생산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죠. 이건 직선이니까 그냥 기울기지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기울기지만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한계 생산이죠. 한계 생산이 뭐다? n 더하기 d하고 같다는 거죠. 여기서 황금률 자본량 자 K스타 GR 해가지고 이것도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기술 진보는 앞에서 우리가 G로 표시했습니다. GT 표시했죠. 자, 지금 소로 모형에서 인구 감소와 저축률 증가가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의 지속적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구 감소, 저축률 증가가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체감 때문입니다.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체감 때문이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기술 수준,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가정했던 기술 수준이 만약에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이걸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매 기간 일정률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상승률을 갖다가 A로 표시했습니다. 물론 A는 0보다 크죠. 가지고 자 T기의 GT 거기다가 일정률로 상승하니까 곱하기 1 더하기 A 해가지고 자 GT 플러스 1기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매 기에 일정률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 GT 플러스 1은 1 더하기 A 곱하기 G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하죠. 일정률로 상승하니까. 그래서 상승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한 개념입니다. 자, 기술 수준은 총 요소 생산성으로 설명했었죠. TFP 표시했죠. 그래서 G1, G2, G3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SGFK가 상방 이동하면서 또 동시에 자 GKT도 상방 이동하겠죠. 계속해서 GKT도 상방 이동할 것이고 SGFK도 상방 이동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본량은 K스타 1이었습니다. 균형점에서 균제 상태에서 자본량은 K스타 1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함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G1, G2, G3 반영해가지고 먼저 G2인 경우 둘 다 상승합니다. 상방이동. G3인 경우 또 더 상방이동해요. 그러면서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해가는 거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상방 이동하면서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해가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 매 기마다 일정하게 상승하는 경우 1 플러스 알파의 비율로 1 플러스 A죠. 1 플러스 A의 율로 일정하게 상승할 때 1인당 생산함수가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제 성장이.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가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해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뭐예요? 기술이에요. 지금 다른 것들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기술 진보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진보를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파악하는 모형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지속적이라는 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장기 성장 균형 또는 균제 상태, 뭐라 그랬죠? 균제 상태는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산출량과 1인당 소비가 동일한 일정률로 동일해요. 1인당 산출량과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비가, 그래서 자, 이건 스몰 y죠, 스몰 k죠, 스몰 c죠. 이게 동일한 일정률로 성장하는 상태가 균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는 장기 성장 균형 또는 균형 성장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고 앞에서 봤던 기술이 일정할 때 균제 상태, 이럴 때는 그 동일한 일정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0인 특수한 경우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일정률이라는 게 0은 아니죠. 기술 진보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술 수준이 일정하다면 그 얘기는 균제 상태를 얘기할 때 그 지금 얘기한 동일한 일정률이 0인 특수한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자, 지금 우리가 본 소로우 모형에서는 지속적 기술 진보만이, 기술 진보인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 기술 진보만이 장기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 기술 혁신, 뭐 엄청난 지금까지 전혀 없던 산업혁명이 시작된 게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은 거죠. 전기라고 하는 그 새로운 동력을 얻으면서 수많은 기계가 발명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을 이끈 겁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바로 1인당 소득 추이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곧 기술 진보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기술 진보가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결론은 참 간단한데요. 그렇죠? 결론은 간단한데 다른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모형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다른 건 아니다. 기술 진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만 해도 뭐 이렇게 페이지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챕터를 가지고 이걸 소로우 모형을 설명을 해요. 그것도 꽤 많은 분량으로 아주 상당하게 세세하게. 그렇지만 적어도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론만 확인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함수 있죠. 균제 상태의 조건,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이제 그 기술 진보의 사례해 가지고 실제로 있던 겁니다. 1400년대부터 해가지고 저기 1950년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완만한 기술 진보가 있었던 거죠. 기술 진보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자동차도 나왔던 건데 바로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진짜 비약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비약적인 기술 진보. 가지고 이러한 기술 혁신이 결국 1인당 소득에 추이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장기적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경제 성장의 수렴성. 못 사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면 기존에 잘 사는 나라를 갖다가 따라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따라잡을 것이냐. 원래 우리가 수렴한다는 말인데 이거 갖다가 따라잡기 효과라고 그래요. 캐치업 이펙트. 따라잡기 효과. 자, 지금 소로 모형에서 볼 때 국가 간 소득의 수렴성인데, 수렴성은 바로 뭐냐? 생산함수의 한계 생산 체감에 기인합니다. 한계 생산 체감. 처음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도 뭐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그다가 어느 수준까지 가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요, 거의.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바로 생산함수의 한계 생산 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수렴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먼저 절대적 수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경제성장의 수렴성 해가지고 그림 아래 설명도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경제성장의 수렴성 해가지고 아까 봤던 모형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자본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국 균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요건 시간이에요. 세로축은 1인당 소득이에요. 근데 부유한 나라 같은 경우엔 1인당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난한 나라였죠. 가난한 나라하고 중간 나라, 가난한 나라였는데 뭐예요?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따라잡는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성장하니까 따라잡아가지고 거의 같아진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초기 1인당 자본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도. 가난한 나라하고 부유한 나라 차이만 있다면 초기 1인당 자본량 수준 K0죠. K0. 초기 1인당 자본량 수준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이제 국가 간 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할 때 이럴 때 이걸 절대적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수렴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다? 한계 생산함수의 한계 생산에 기인하는 거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생산함수에 기인해가지고 결국 절대적 수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정하다고 얘기한 국가 간 경제 구조의 차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기술 수준, 생산함수, 저축률, 인구 증가율. 근데 만약에 이거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르다면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수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적 수렴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르다면. 생각해보세요.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은 나라하고 낮은 나라하고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이런 경우엔 수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조건부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기술 수준과 저축률과 인구 증가율 등등 같은 경우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수렴을 조건부 수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저축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축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당연히 함수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함수의 위치가 다르면 당연히 뭐예요? 1인당 자본량도 다르죠. 여기는 또 뭐예요?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축률의 차이 해가지고 저축률의 차이인데 S 푸어, S 리치. 당연히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당연히 뭐예요? 1인당 자본량도 많고 1인당 소득도 많겠죠. 이것도 기술이 G인데 뭐예요 이거는? G인데 리치. 이건 푸어입니다. 이런 나라죠.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국가 간 저축률과 인구 증가율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일부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 간
저축률의 차이하고 인구 증가율의 차이 가지고 국가 간 소득 격차를 갖다가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은 어디?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하고 그에 따른 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에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축률과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고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은 기술 수준의 차이하고 그에 따른 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실증 분석 결과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 간 그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 새로운 기술의 실행학습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나라마다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열이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지만 그걸 습득을 해가지고 실제로 행선활동에 응용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기간이. 새로운 기술의 실행학습 기간이 다르다. 또 근데 그 신기술 도입에 대한 장벽 차이도 있죠. 배리어. 신기술 도입에 대한 장벽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 간 생산 투입 요소의 효율적 배분, 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국가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이 이런 내용 가지고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조건부 수렴이에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서로 모형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 또 국가 간 지속적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 이유가 뭐예요? 지속적인 기술 진보. 지속적인 기술 진보 가지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설명이 됩니다. 또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차이도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가지고. 기술 수준의 차이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 진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죠. 근데 서로 모형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죠? 이러한 기술 진보의 요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뭐냐. 기술 진보의 요인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서로 모형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솔로우 모형이 아주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학에서도 80년대 중반 이후에 아주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새 고전학파가 등장한 거예요.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는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아주 빠른 발전을 갖다 보이면서 새 고전학파, 신고전이 아니라 새 고전학파가 등장해가지고 경제학에서도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솔로우 모형에서는 외생 변수로 취급했던 기술, 외생 변수 아니에요. 그래서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만듭니다. 기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 성장 이론. 여러 가지가 등장했어요.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 원래 앞에 나왔던 그림 같은 것들도 오프라인으로다가 강의실에서 수업하면 그림 다 그려가면서 그 전개 과정을 다 하나하나 봐가면서 수식도 전개하고 해야 되는 건데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 책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도서관에도 옛날 구판이라도 좀 빌려다 보시면 도움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중고 서점에서 싸게도 팔잖아요. 책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 구하셔가지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주차인데 4주차에는 또 과제물이 나갈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논문형 과제물이에요. 그리고 자세하게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 제시하고 또 주제하고 해가지고 공지사항에다가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게 아주 멋진 논문 한 편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